나노 경제라는 단어는 아직은 좀 그 단어 사용이 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노 경제라 하면은 지금 아직은 모르는 무슨 미래에 새롭게 대두되는 그런 전혀 새로운 경제 구조 이런 것을 뜻하지 않나 해서 도대체 나노 경제라는 게 뭐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노 경제는 이러이러하다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학위 논문 제목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어디까지나 기존 지금 있는 경제 질서 지금 통용되는 경제 구조 여기에 나노과학과 나노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거를 조사해서 일종의 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뭐 학위 논문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규명해서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거. 모든 그 학위 논문은 뭐 석사학위건 박사학위건 간에 일종의 레포트다. 레포트라고 하는 건 보고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나노과학과 나노기술이 전 세계의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것도 상당한 방대한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또 좀 좁은 그런 테마를 정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분야의 연구가 많은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아주 좁은 그런 분야를 하나 택해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지금 나노과학과 나노기술에 대해서 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연구한 그런 연구 보고서라 그럴까 학위 논문이라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있다면 하나 나노기술이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나노전자 분야에 미친 경제적인 효과나 경제적인 그런 그 영향 거기에 대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논문을 써가지고. 근데 나노전자나 나노반도체 분야에는 뭐 자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는 자료들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총망라해서 그 대신에 이게 방대한 분야니까 시간적으로 좀 줄인다. 그래서 나노과학과 나노기술이 생겨난 지가 벌써 오래되는데 1980년대부터 나노 얘기가 대두됐는데 2004년서부터 2009년 금년도까지 약 5년 동안에 나노과학과 나노기술이 경제에 미친 영향 이거를 연구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하에서 이제부터 나노과학이 무엇이며 또 나노기술은 지금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는가. 이 얘기를 좀 소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노라는 개념 자체 그 단어가 무엇이냐. 그건 고대 그리스어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 살았을 때 그 단어인데 그거는 원래 나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데 상당히 그 키가 작고 조그만 난쟁이 또는 작은 물체 작은 귀여운 동물 뭐 이런 것에다가 나노라고 옛날에 붙였어요. 근데 이제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1메타를 10억 분의 1로 나눈 것을 1나노미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억이라고 그러면 공이 9개예요. 그러니까 10의
구성이죠. 10의 구성분의 1로 나눴다. 1m를. 그러면 1m의 1000분의 1이 1mm입니다. 1mm는 1m의 1000분의 1, 1cm는 1m의 100분의 1. 그렇죠? 그러면 1mm에는 나노라고 하는 것은 100만분의 1이다. 1m에는 10억분의 1이지만 1mm에는 100만분의 1이다. 그게 1나노미터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작은 것이 1m에 10억분의 1이라든가 또는 1mm에 100만분의 1이라든가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늘죠. 근데 그 머리카락의 8만분의 1 머리칼 직경의 8만분의 1이 1나노미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면 굉장히 작은 초미세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1나노미터라고 가정할 때, 얘기할 때, 빛의 그 파장이랄까, 그 무지개 색깔, 보, 남, 파, 초, 노, 주, 빨, 그 앞, 색깔의 앞 글자만 따서 얘기하자면 그렇다. 보라색, 남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해서, 제일 파장이 긴 데는, 빨간색, 제일 파장이 짧은 데는 보라색이다. 그럼 보라색에서 더, 짧은 파장으로 나가면, 넘보라살이다. 우리말 햇살이라는 거에 살자가 빛이라는 뜻인데, 그게 한문으로 쓰자면 자외선이다. 그 자외선이 시작되는 보라색에서 제일 짧은 파장에 거기서부터는 눈에 안 보이는 자외선이 시작되는 그 경계 지역이 320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광파에서 제일 짧은 파장이 320나노다. 그리고 그다음에 빨간색에서 적외선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는 780나노미터다. 그러면 제일 짧은 데가 320나노미터니까 그보다 작은 거는 빛에 감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어요. 광학 현미경으로 거울을 달아서 햇빛에 의해서 감지가 되는 것을 렌즈로 확대해서 본다. 전자 현미경이라 하더라도 빛을 쏘여서 그 렌즈로 확대한 걸 또 전자로 확대해서 100배, 200배가 아니고 2000배, 3000배로 확대한다. 아무리 그렇게 확대하더라도 빛의 도움을 받아서 감지되는 거는 그거는 300나노미터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그럼 200나노미터라든가 100나노미터짜리는 빛의 감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암흑 세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이다. 그러면 나노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1나노미터에서부터 약 100나노미터 전후 90나노미터라든가 110나노, 120나노미터 그저 제일 높은 제일 사이즈가 크다고 할 때 120나노미터 정도 되는 크기 1나노미터에서부터 120나노미터의 크기의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나노과학이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러면 100나노 내지 120나노 그럼 아직도 개념이 안 온다. 어떤 물체냐? 그럼 빛의 감광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건 200나노에서 250나노 정도 되고 현미경으로 보이는 거는 380, 400나노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미생물이라고 해서 박테리아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 제일 작은 게 600나노에서 1000나노 사이고, 우리 몸에 적혈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적혈규는 육안으로 봐도 보입니다. 붉은 점으로 보이는데, 뭐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크게 보이죠. 그 적혈규는 5000나노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위 100나노에서 120나노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미세한 물체들을 연구하는 것이 나노 과학이다. 그러면 나노 기술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그 나노 과학이 말하자면 뭐를 그 초미세의 세계에 뭐를 발견해서 변형하고 거기로부터 무슨 그 연구 결과를 얻어서 그거를 우리가 사는 우리 현상계에 유익한 데 사용한다.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나노 기술이 그거를 받아서 연구해서 생산품으로 만들어낸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나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1959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한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10년 한 4, 5년 후에 리차드 파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때 노벨상을 받았는데,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미 그때 미국과 소련이 그 2차 대전 때 그 독일에서 뭐 V1, V2 로켓 개발하고 했던 사람들 다 데려다가 일부는 뭐 소련으로 가고 일부는 미국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주 개발하는 대로 열심히 그 연구를 시켰어요. 그런 거를 다 이 학자니까 파인맨은 잘 아는데, 그럼 우주에 로켓을 쏴서 올라가고 뭐 지구 궤도를 돌고 뭐 유리 가가린이다 뭐 해서 하고 1961년도에 뭐 스푸트니크 1호를 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다. 파인맨 박사 얘기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돈 많이 들이고 그런 우주 쪽으로 가봐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이 없다 이거예요. 돈만 많이 쓰지 그건 우리가 거기 거할 장소가 못 된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면 바닥에 맨 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면 거기엔 오히려 방이 많다. 그래서 그 강의 제목이 There i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 bottom 밑 바닥에는 아주 많은 방들이 있다.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생명체 중에 미생물들 또 우리 몸의 세포 조직들 이런 걸 연구해 보면 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그게 반반이 아니라 갈라지면 즉시로 아주 완전한 것으로 변해가지고 하나가 있었던 것이 완전한 것이 두 개가 된다. 복제가 된 경우다. 또 그런 것이 또 세포 분열하면 4개로 된다. 그게 기하급수로. 그 다음에 8개로 된다. 16개로 된다. 이렇게 기하급수로 막 늘어나고 그 아주 미세한 세포들이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고 서로 간에 정보 교환도 하고 있고 또 몸 안에 효소들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그런 소화작용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작은 세계에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더듬을 수 없는 그 세계에서 뭔 굉장한 일거리가 있다. 그걸 연구해야 된다. 이제 그럴 때 마침 그 이전에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 때 1920년 30년 때 양자역학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상계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요. 뭐, 우리 몸과 같은 이런 크기. 또,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상온이라는 거, 우리 몸 체온과 비슷한 거, 뭐, 섭씨 35도, 6도, 뭐, 섭씨 20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온도, 이런 것에 우리는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물리학 법칙이라든가 또는 열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도가 있어요. 열이 있다고요. 이 열이 없는 아주 냉각된 세상에선 또 물리학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열이라는 게 존재하는 데에서 역학, 힘의 작용, 또 물리학 이거하고 아주 미세의 나노 세계 1m의 15분의 1은 그거는 박테리아나 이런 것보다도 작은 세계인 거긴 우리가 아는 물리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나 퀀텀 피직이라고 해요. 또는 양자 역학, 퀀텀 메카닉이 적용되는 그런 세계다. 그래서 파인맨 교수가 퀀텀 양자 역학이나 양자 물리학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나노 과학의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이 리차드 파인맨인데 그 사람이 부르짖었어요. 우리 인간이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연구하고 그런 세포와 같이 그렇게 된 물질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그러면 굉장한 이득이 있다, 유익이 있다. 거기다가 노력을 하지 왜 우주에다가 자꾸만 돈 쓰고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리차드 파인맨이라는 사람 별로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30년이 지났는데 1986년이니까 뭐 87년 이때 MIT 교수 중에 에릭 드렉슬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드렉슬러 교수는 그때 당시 30대였어요. 그때 아주 이상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Engine of Creation, 창조의 엔진이라네. 창조의 엔진이라고 해. 거기다가 리차드 파인맨 박사가 한 얘기를 그거를 더 연구해서 아주 방대한 책으로 서술하면서 처음으로 나노 과학과 나노 기술, 즉 나노 사이언스 and 나노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를 전개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은 뭐냐면 그 작은 세계에 미생물들이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데에는 뭐 우리가 뭐 인제사 뭐 황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연구해서 뭐 복제 뭘 한다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문성을 가진 세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하나를 만들면 자기네들이 그냥 스스로 복제한다. 뭐 이런 환상적인 얘기도 쓰고 그러면서 드렉슬러 박사는 파인맨도 그렇고 드렉슬러도 그렇고 나노 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 화학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노 스케일이다. 동물들에게도 나노 스케일의 무슨 활동이 몸 안에서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와 제일 먼저 연결돼서 나노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두될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그 다음에는 나노 메디신이다. 나노 의학. 그래서 그런 초미세한 연구 방법을 가지고 무슨 암도 치료하고 질병도 고치고 바이러스도 없애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노라는 개념이 의학에 붙어서 나노의학이라는 것이 발전할 것이고 또 조금 넓은 데로 가면 바이오라는 데 붙어서 나노바이오 이 분야가 이제 금방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991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입자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입자 물리학이라는 그 새로운 학문이 1970년대에 정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자 물리학에서 기초가 되는 스탠다드 모델은 몇 가지가 있고 쿼크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보손이 있고 포톤이 있고
뭐 전자가 일렉트로니가 있고 뭐 중성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구하는데 그 어떤 스탠다드 모델이 나왔어요. 그게 1970여 년 뭐 이때니까 이 일본의 수미오 이이지마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거기 심취했어요. 그래서 그 입자 물리학에 굉장히 열심히 연구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 자연 속에 있는 이상한 물질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탄소 나노 튜브라는 건데 술잔처럼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그거는 아주 탄소 원자들이 여러 개가 집결해가지고 육각형 형태를 만들어서 자꾸 그걸 붙이고 해서 그게 무슨 커다란 그 구조물이 됐는데 그 나노 세계에서는 크지만 우리에게서는 아주 미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탄소 나노 튜브를 발견했는데 그게 어떻게 생기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그럼 현미경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니까 장님이 모든 물체를 손으로 더듬어서 알듯이 볼 수가 없으니까 더듬어서 알듯이 점자도 있고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 촉각으로 알듯이 그 나노의 세계, 원자의 세계 여기는 더듬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토믹 포스 터널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프이다. 그래서 아주 섬세한 터널 같은 데에다 거기다 아주 울트라 무슨 사운드 초음파를 갖다 해서 파장을 내면 원자들이 진동하게 됩니다. 그 원자들이 진동하고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더듬으면 원자 세계가 어떤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더듬는 그거를 가시화해서 모니터에다가 그려낸다. 이래서 나노튜브가 이렇게 생겼다. 일종의 장님이 더듬어서 알듯이 그렇게 더듬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걸로 이이지마 박사가 탄소 나노튜브는 이렇게 생겼다 해서 발표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 한 5년 뒤에 미국에 또 스몰레이 박사가 나왔는데 그 이름이 뭐 스몰에다가 EY가 붙었어요. 이게 스몰레이인데 스몰레이 박사가 뭘 또 알았냐면 버키볼이라는 거라는데 버키라는 게 사람 이름이고 원래 그 버키는 이름이고 성은 훌러렌인데 버키 훌러렌 이 사람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에 제1차 세계대전이 나기 전에 카나다에 아주 둥그런 구형의 그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뭘 영화도 돌리고 뭐 그 안에서 무슨 소리도 내고 하게 되면은 360도로 들리고 360도로 보니까 뭐 입체 영화도 가능하고 아주 환상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형의 그 건축물을 만드는데 그것과 똑같이 생겼는데 나노 사이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버키볼이다 그대로 그 건축물을 버키볼이라 그러는데 나노 버키볼이다. 탄소 나노 버키볼이다. 그걸 그 스몰레이 박사가 발견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나노 튜브에다가 그 버키볼을 연결시키고 또 거기다 나노 튜브를 계속 연결시키고 그러면 이 나노 버키볼이라든가 나노 튜브는 전기를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통하는 회로를 만들 수 있고, 그 볼이라는 거는 뭐 스위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전기를 껐다 켰다 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그만 나노 로봇 안에다가 나노 튜브와 나노 버키볼을 가지고 막 전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말하자면 뭐 잠수함에 추진하는 뒤에 프로펠러 같은 거, 스크류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갖다 붙일 수 있고, 뭐 팔이나 다리를 만들어서 뭐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도 다 그 나노 전기 회로로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나노 로봇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파인맨 박사나 드렉슬러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노 기계를 만드는 게 환상적이 아니다 이게. 그럼 만들면 또 그놈이 그거를 또 복제한다 저절로. 그래서 그런 나노 로봇을 한꺼번에 뭐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노 바이오가 먼저 생길 것이다. 나노 메디신이 먼저 생길 것이다 하기 전에 나노 전자공학이 먼저 생겼다. 그런 나노 튜브와 나노 버킷볼의 발견 때문에 실제로 그걸 연결시켜서 전기를 통해 보니까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제는 나노 튜브나 나노 버킷볼을 그거를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노 과학이나 나노 기술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분야가 나노 전자공학이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전 세계 시장에 지금 현재 나노 제품들이 나오는 건 나노 전자공학과 나노 반도체 분야다. 그래서 거기는 그 연구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료도 많고. 그러나 나노 바이오나 나노 메디신이나 나노 에너지나 나노 환경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자료들이 부족한 상태라. 그래서 이 분야, 물론 나노 전자공학과 나노 그 반도체가 방대한 자료가 있지만은 거기서 벌써 박사학위도 나왔는데 그것도 좀 그 연구 보고서 안에 포함시키고 부분적이나마 그 다음에는 나노 바이오에 대해서 다루고 나노 메디신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나노 에너지나 나노 환경에 대해서 나노 과학과 나노 기술이 어디까지 지금 나왔나 하는 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레포트하면 좋은 학적인 논문이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든지 작게 만드는 것이다. 조그맣게 만들다 보니까 컴퓨터를 이제는 분자 사이즈를 만들 수 있다. 몰레쿨라. 그러니까 분자 사이즈라고 하면 뭐 물방울, H2O. 그게 뭐 물 분자죠. 제일 조그만 건데. 그러면 뭐 원자 몇 개, 한 뭐 10개, 20개 정도 모여 있는 그런 사이즈로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 컴퓨터가 메모리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런다 하면 그런 작은 사이즈의 컴퓨터라 하면은 뭐 MP3처럼 목에 걸고 다니는데 그때가 되면 이동통신이 나온 것처럼 이동금융법도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휴대은행이 나와가지고 그냥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 안에 내 평생 사용하고 할 금액 또 경제활동, 유통, 내가 뭘 사고 돈을 어떻게 갚고 어디다 돈을 내고 세금을 내고 뭐 무슨 사업을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의 모든 정보를 거기다 담을 수 있으면 나만의 은행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다. 그런 시대가 되면은 지금 화폐 통용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겠느냐. 지폐가 되든 동전이 되든. 왜냐하면 그 분자 사이즈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그 금융 정보를 가지고 청산 거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지폐나 화폐가 없어도 전부 다 청산 거래가 돼가지고 끝난다. 내가 줘야 할 땐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가능하다. 화폐의 교환 수단이 없이 그런 시대가 되면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그다음 결론적으로 논문에서 앞으로 세계 시장은 나노 과학과 나노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경쟁하는 그런 올림픽 광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노 경쟁 광장, 즉 나노 레이스 포럼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내다보는 뭐 그런 것으로 논문의 결론을 내면 훌륭한 석사 논문이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에서 대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